2001년 당시 39세의 롭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롭은 이 교회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교회 홍보와 확장 업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롭에게는 17년 된 아내와 11살이 된 큰딸, 그리고 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롭은 자신이 가족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시기 롭은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이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고 롭은 자녀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로 아내와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롭은 사무실을 나와 아이들을 데리러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 브렌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I've been shot. My husband's been shot. Okay, you and your husband have both been shot? Yes. Yes. Who shot you? I don't know. You It don't was, I don't know. They had on black masks. I don't know. 브렌다는 집 차고에서 누군가에 의해 습격을 받았고 남편은 쓰러져 있으며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롭은 바닥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브렌다는 팔에 총을 맞고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급히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브렌다의 부상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브렌다가 진정한 후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롭은 당시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이때 브렌다는 온수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차고에서 온수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복면 쓴 두 남자가 어디선가 달려왔고 차고에 난입해 몇 발을 쏜 뒤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브렌다가 롭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롭은 산탄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었고 브렌다를 맞힌 것은 산탄총이 아니라 권총이었습니다. 브렌다를 공격한 총알은 그녀의 팔을 통과했고 차고 벽에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두 가지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브렌다가 말한 것처럼 범인이 두 명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범인의 목적이 금품을 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브렌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두 아이는 위층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롭의 지갑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부부를 쌌고 바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었죠. 경찰은 범인의 표적이 그들 부부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부부에게 원한을 품은 인물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롭은 대학 시절 광고 마케팅을 전공했고 이후 그 분야 직업에 종사했었습니다. 동시에 롭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브렌다는 롭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녀 또한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해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1984년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후 두 사람은 롭의 고향인 오클라호마주로 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롭은 고임금의 직업을 찾았고 브렌다는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재정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브렌다의 옷차림은 점점 화려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했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롭이 교회 집사가 된 후 브렌다는 교회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교회 주일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육 및 홍보기관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고 때로는 어른들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브렌다에 대한 지역 교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상당히 보수적인 주입니다. 브렌다가 주일학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과시하는 것을 교인들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브렌다가 다른 선생님과 애매한 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임스로 보험 설계사이자 교회 집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롭과 브렌다의 친구였지만 나중에 제임스와 브렌다가 교회 선생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48세로 브렌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이미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임스는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죠. 2001년 3월 제임스는 롭을 설득해 $80만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그 보험금의 수혜자는 브렌다였지만 브렌다와 제임스는 당시 미래를 즐기고 있었죠. 또한 여름에는 브렌다와 제임스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었습니다. 교인들은 두 사람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명했었죠. 그러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고 결국 제임스에게 집사직을 그만두라며 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들지 않았고 점차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는 두 자녀를 데리고 제임스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었죠. 롭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혼을 결사적으로 거부했고 언젠가 브렌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임스가 집사직을 사임한 후 롭은 용기를 내어 아내를 설득했고 다시 시작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렌다는 이미 제임스에게 꽂혀 있는 상태였죠. 롭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브렌다는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혼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롭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월 26일 아침, 롭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병원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브렌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렸고 위급한 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롭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몇 분 후 롭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롭은 수리를 위해 정비소로 차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브레이크 호스가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것이 분명해 보였죠. 롭은 아내가 걱정돼 다른 차를 빌려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브렌다라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화가 난 롭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브레이크의 손상이 아내와 제임스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Oklahoma City Police Department. Hi there. I'd like to report a client. My brake lines have been cut. That sounds like attempted murder, don't you think? 이어 롭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 수혜자인 아내를 취소하고 두 자녀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경찰도 브렌다와 제임스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브렌다의 옆집 노부부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옆집에 살던 노부부는 사건 당시 해외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창가에는 산탄총 탄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부부의 동의를 얻어 집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노부부의 차고는 브렌다의 차고와 인접해 있었고 노부부의 차고 다락방과 브렌다의 차고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또한 다락방에서 탄피가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는 범인이 범행 후 노부부와 브렌다의 연결된 차고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노부부의 현관문과 창문 등 파손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범인이 열쇠나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노부부는 여행을 가기 전 만약을 대비해 브렌다에게 여분의 열쇠를 주었었습니다. 브렌다가 퇴원한 지 며칠 후 그녀는 다음 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브렌다는 나타나지 않았죠. 며칠 후 롭의 장례식은 그의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의 명성 때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장례식은 오랫동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브렌다와 자녀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때 브렌다와 제임스는 두 자녀를 데리고 멕시코로 입국한 후였습니다. 보험금의 수령자는 여전히 브렌다로 돼 있었고 보험 문서 식별 결과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브렌다와 제임스에게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3개월 후
이들 4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자 결국 국경에서 브렌다와 제임스는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제임스가 권총을 구입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롭은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그 총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건 8일 전 브렌다가 친정 농장 밖에서 총을 연습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재판 중 그의 딸이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2001년 9월 브렌다와 제임스가 그녀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롭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또한 사건 당일날 브렌다와 제임스는 그녀에게 차를 빌려주면 수리까지 해서 반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제임스의 딸은 차를 빌려주었고 다음날 반납했을 때 차는 전혀 수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좌석 밑에서 사용하지 않은 몇 발의 총알을 발견했었습니다. 제임스의 딸은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임스는 순조롭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브렌다가 롭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들을 출석시켰습니다. 브렌다는 결혼 초창기부터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륜을 저질러 왔었죠. 브렌다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지만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브렌다도 피해자라며 호소했습니다. 브렌다도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강조했죠. 여기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는 브렌다가 총에 맞았을 때 총구와 팔 사이의 거리는 불과 5cm가 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렌다는 범인이 약 5m 떨어진 곳에서 권총을 쐈다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검사는 브렌다가 스스로 자신의 팔을 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심원단은 6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후 브렌다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렌다는 재판 결과를 듣고 담담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었죠. 한편 브렌다는 2008년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으며 현재 브렌다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유일한 여성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